네, 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곰브리치 세계사를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른스트 곰브리치가 쓰셨고요. 120쪽입니다. 어느새 13장까지 왔어요. 새로운 전사들의 싸움.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동쪽으로만 진군했다. 동쪽으로만이란 표현은 아주 정확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 서쪽에 있는 지역이 그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곳에는 페니키아와 그리스의 식민지 두서너 곳과 숲이 우거진 반도 몇 개가 있었다. 반도들에는 가난하고 거칠며 호전적인 농경 민족들이 살았다. 이런 반도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반도이며 그런 농경 민족 중에 하나가 로마인이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시대에 로마인의 나라는 이탈리아 반도 중앙에 있는 좁은 땅덩이에 불과했다. 로마는 옹벽으로 둘러싸인 작고 투박한 도시였지만 그 주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이들은 선조들의 위대한 역사를 즐겨 이야기했고 다가올 미래가 근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고대 트로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했다. 로마인의 전설에 따르면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이 트로이에서 이탈리아로 도망쳐왔다. 그의 후손 중에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가 있었는데 형제의 진짜 아버지는 전쟁의 신 마르스였다. 전설에 따르면 쌍둥이 형제는 숲에 버려져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으며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했다. 로마인의 전설은 그 연도까지 밝히고 있는데 현재의 계산법에 따르면 기원전 753년이다. 그리스인이 올림피아를 연도 계산의 기준으로 삼았듯 후에 로마인은 이때를 기점으로 삼아 도시 건립 후 몇 년이라고 표시했다. 예를 들어 로마력 100년은 기원전 653년에 해당된다. 로마인은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122쪽. 로마의 최고 관리는 집정관이라 불렸다. 집정관은 2명이었으며 임기는 단 1년이었다. 물론 로마에는 귀족 외에 다른 주민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조상이 유명하지도 않고 농토도 별로 없어 낮은 신분으로 여겨졌다. 이들은 평민이라 불렸다. 인도의 경우와 비슷하게 평민은 하나의 계급을 이루고 있었다. 평민은 귀족 계급의 여자와 결혼할 수 없었고 당연히 집정관으로 선출될 수도 없었다. 민회에서 투표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평민들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귀족들만큼이나 의지가 굳고 강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온순한 인도인들처럼 모든 것을 참아내지만은 않았다. 종종 평민들은 자신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귀족들이 정복을 통해 독차지한 목초지와 농경지 일부를 나눠주지 않는다면 나라를 떠나겠다고 위협했다. 그래서 결국 수백 년에 걸친 혹독한 싸움 끝에 평민도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2명의 집정관 중 한 사람은 귀족 중에서 선출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평민 중에서 선출되었다. 공정한 결론을 도출한 셈이다. 자, 이제 그리고 로마인들은 무언가 마음먹으면 끝내 실현시키고 말았다고 해요. 설령 200년이 걸린다고 해도 말이죠. 로마인은 건축이나 조각, 문학을 즐기는 편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 아테네인과 다르죠. 보수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활동적인 뱃사람도 아니고 전형적인 농부였다고 합니다. 이 로마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축이나 농토에만 신경을 썼다. 넓은 세상을 돌아보거나 식민지를 건설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로마인은 고향의 흙과 자신들의 도시를 사랑했다. 이 도시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었고 이를 위해서라면 싸움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인에게 고향 땅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법이었다. 성문화된 글로 명시된 법 말이죠. 로마인의 법은 12개의 동판에 새겨져 광장에 공시되었다. 간결하고 엄숙한 말로 표현된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예외는 없었고 동정이나 자비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 로마인이 법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사례도 나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재판관 아버지가 법에 따라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아들에게 사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이런 거죠. 123쪽을 보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직후에 로마인은 작은 도시들을 상대로 벌이는 싸움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했다. 이제 반도 전체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로마인은 한 뼘 한 뼘씩 천천히 도시와 지역을 정복해 나갔다. 아주 끈질기면서도 흔들림 없는 이들 민족의 특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이렇게 정복해 나갔다고 합니다. 한니발 얘기도 나오고요. 한니발, 한니발은 카르타고인 출신인데 로마를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쳤죠. 로마를 치고 로마를 한때 좀 이기기도 했지만 결국에 지고 맙니다. 그렇죠. 결국엔 지고 맙니다. 로마는 결국 이제 다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바로 129쪽 14장을 넘어가 볼게요. 역사를 싫어한 황제. 한니발이 이탈리아에서 싸우던 당시, 즉 기원전 220년경 중국에는 역사를 무척 싫어하는 황제가 살았다. 이 황제는 역사라면 얼마나 치를 떨었던지 기원전 213년에는 모든 역사책과 고문서, 보고서들을 불태우라고 명했다. 이게 진시황제죠. 진시황제. 진시황제는 옛 시대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 자신이 모든 것의 시초이길 원했던 것이다. 중국은 전적으로 자신의 창조물 이어야만 했다. 진시황제는 중국 전역의 도로를 닦았을 뿐 아니라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한 위협도 이루었다.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진시황제의 통치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 귀족이나 군인 혹은 성직자가 아니라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곳은 세상에서 중국 하나뿐이었다. 신분의 높낮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누구나 관리가 될 수 있었다. 가장 어려운 시험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가장 높은 관직을 얻었다. 관리가 되려는 사람은 많은 옛 서적에 통달해야 했고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가르침을 막힘없이 암송할 수 있어야 했다. 그 다음에 15장 서양의 지배자. 로마 군단이 정복한 나라들은 모두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로마인은 제국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을 동등한 권리로 이제 대할 생각이 없었대요.
로마 군이나 관리들은 훨씬 더 우월한 존재로서 토착민에게 군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금만 어김없이 납부하면 토착민은 어느 정도는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이들은 나름의 종교를 믿을 수 있었고 고유한 언어도 사용할 수 있었다. 로마인은 도로를 만들어줬다 그래요. 로마인이 닦은 포장도로는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평원과 산악으로 갈래갈래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인이 이런 도로를 닦은 까닭은 변방의 토착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 곳곳으로 신속히 소식을 전달하고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사실 로마인은 실용적 건축술에 일가견이 있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인의 수도 설비 기술은 정말이지 훌륭했다. 이들은 높은 산의 물을 도시로까지 끌어와 시내 곳곳에 맑은 샘물과 목욕시설을 만들어놨다. 물론 그 목적은 로마 관리들로 하여금 이국 땅에서도 고향처럼 편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었다. 로마 시민은 토착민들과 전혀 다른 존재였다. 로마 시민은 로마법에 따라 살았으며 거대한 제국 내 어디로 가든 로마 관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말은 당시의 마법의 주문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해요. 교만함을 보이던 자들도 이 말을 들으면 얼른 태도를 바꿔 공손함과 친절함을 보였다. 당시 세계의 실질적 지배자는 바로 로마군이었다. 로마군이야말로 이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로마군은 반항하는 토착민들을 진압했고 거역하던 자들은 예외 없이 엄벌에 처했다. 이 군인들은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북방과 남방 혹은 동방의 새로운 영토를 정복했다. 누구도 저항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로마군은 전투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전투에 승리를 거둘 때마다 사령관을 앞세우고 사로잡은 포로와 노획물을 과시하면서 로마로 입성했다. 그렇다고 합니다. 승리를 많이 했죠.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평민들은 그저 먹을 곡식과 흥겨운 축제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로마인은 축제를 무척이나 좋아했기 때문이다. 로마의 축제는 그리스의 제우스 축전과는 달랐대요. 왜냐면 그리스 축전에는 귀족들이 직접 나가서 자기들이 다 했죠. 하지만 로마의 축제는 어떻게 점잖고 품위 있는 시민이 만인 앞에 나설 수 있나. 그래서 포로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포로들이 싸웠던 거죠. 목숨을 걸고. 이런 훈련받은 검투사들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받은 자들을 사자나 곰, 호랑이, 코끼리 같은 맹수가 있는 경기장에 들여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죠? 정말 내용이 많아요. 이거는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드릴 수도 있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일일이 읽는 건 또 너무 방대해져가지고 중간중간 지금 읽고 있긴 한데 자, 그 다음에 140쪽 로마인들, 노예들. 로마인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사령관들이 등장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인 인물은 단연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였다.
카이사르는 실제로 위대한 군인, 역사상 가장 탁월한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카이사르는 당시 갈리아라 불렸던 프랑스를 정벌해 로마 제국의 속주로 삼았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였다.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용감하고 호전적 부족들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갈리아를 정복한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카이사르는 로마 제국의 질서를 철저히 정비했을 뿐 아니라 시간의 질서도 새롭게 정리했다. 새로운 달력을 도입했대요. 이 달력은 1년을 12달로 나누고 윤년을 둔 것으로 오늘날 달력과 거의 같았다. 그래서 율리우스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만한 인물이었는데 로마인은 시기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카이사르의 지배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카이사르가 자신들을 억압할까봐 두려웠던 사람들은 결국 그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절친한 친구 브루투스와 사람들은 원로원 회당에서 단도를 들고 카이사르를 습격했다. 카이사르는 길을 쓰고 저항했지만 브루투스를 본 순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브루투스 너마저. 그러고는 아무 저항 없이 칼을 맞고 쓰러졌다. 이때가 기원전 44년이었다.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란 사람이 이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렇죠. 아우구스투스는 자제력이 뛰어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줄 알았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4쪽 16장 기쁜 소식. 이건 복음이죠. 복음은 이제 기독교가 시작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가 나왔죠.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31년부터 기원 후, 즉 서기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가 바로 이 시기이다. 그가 태어난 곳은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팔레스티나였다. 팔레스타인의 라틴어 이름이라고 해요.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는 성서에 나와 있다. 예수의 가르침은 대략 이런 것이다. 사람 간의 구별은 전혀 중요치 않고 사람은 누구나 신의 아들, 딸이고 아버지인 신의 사랑은 무한하다. 신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신은 이 죄인들을 가볍게 여긴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은총이다. 은총이란 아낌없이 베풀고 용서하는 신의 무한한 사랑을 말한다. 신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마라.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한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맙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노예나 강도, 정복지 주민들에게만 가해졌던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다고 해요. 이 형벌을 받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로 여겨졌죠. 근데 이 고통과 순환을 당한 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신의 아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상징이 되었죠. 근데 이런 십자가형이, 이런 치욕의 형틀이 새로운 교리의 징표가 된 것입니다. 바울 얘기도 잠깐 나오네요. 근데 146쪽을 보면 로마 관리들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대요. 원래 로마 관리들은 종교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 경우는 달랐다.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황제의 조각상 앞에 향을 피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관습은 로마의 황제 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굳어진 것이었다. 로마의 황제도 이집트나 중국,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의 지배자들처럼 신으로 숭배되었다고 해요. 황제의 조각상은 제국 어디를 가나 있었고 훌륭한 국민이라면 이따금 그 상 앞에서 향을 피워야 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관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들은 광제의 수단마저 동원할 수밖에 없었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 얘기도 나오네요. 서기 60년경에 로마는 잔혹한 황제 네로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네로는 그저 의심과 허영심으로 가득 찬 게으르고 유약한 인간. 직접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지만 맛난 음식을 탐식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던 인간. 예의 범절을 몰랐던 경박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에 불과했다. 그는 겁이 많았기 때문에 늘 누군가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았다고 해요. 네로는 생모와 아내, 스승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많은 친척과 친구들의 생명도 앗아버렸다고 합니다. 로마의 큰 화재가 어느 날 났었는데 불이 며칠 동안 꺼지지 않았던 거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에서 주민 수십만 명이 살 곳을 잃었을 때 네로는 자신의 궁전에서 직접 작곡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평민들이 분노의 치를 떨었던 거죠. 네로는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속죄양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죠. 기독교인들은 더 깨끗하고 더 나은 세상이 도래하려면 지금의 세상이 끝장나야 한다고 늘 말해왔죠. 이게 이제 종말 사상인데 이거와 맞물려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발견하는 대로 붙잡아 잔인하게 처형했다고 합니다. 네로는 원형 경기장에 이들을 가두고는 맹수를 풀어 갈기갈기 찢어 놓는가 하면 자신의 정원에서 만찬을 여는 동안 산채로 기독교인들을 태워 횃불로 삼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비범한 인내심을 발휘하여 당시나 그 이후에 모든 박해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순교자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이제 점점 늘어가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더 믿게 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자, 17장 로마 제국과 변경에서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기독교나 유대인도 아니고 황제에 가까운 친척도 아니라면 로마 제국에서 아주 편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다. 원한다면 에스파냐에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혹은 도나우강에서 나일강까지 훌륭하게 닦인 로마 국도로 어디든 여행할 수 있었다. 로마 제국의 우편 마차는 국경 지대의 여러 집배소를 규칙적으로 오가면서 소식을 전했다. 알렉산드리아나 로마 같은 대도시에는 안락한 생활을 위한 온갖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멋진 분수, 정원, 중앙난방시설 이런 것도 있고요. 시골 별장도 몇 채씩 있고 참 대단하죠. 운동장도 있고 최고급 포도주도 있고 부유한 로마인은 집에 있기가 무료해지면 광장이나 법정에 나가 보거나 목욕탕에 갔다고 합니다. 공중 목욕탕은 멀리 떨어진 산악에서 물을 끌어왔고 내부 시설은 호화찬란했다. 실내에는 온탕과 냉탕, 사우나 시설은 물론 운동 연습장도 있었대요. 대단하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들은 더욱 거대하고 호사스러웠다. 가장 큰 경기장이었던 로마의 콜로세움은 대략 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현대의 대도시에도 이 정도 크기의 경기장은 흔치 않다고 해요. 이런 경기장에서 대개 검투사의 대결이나 맹수 사냥을 관람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5만 명이 모였다면 무척이나 시끌벅적했겠죠. 근데 로마의 황제들이 그저 경기 관람이나 일삼던 사람은 아니었다. 폭군과는 반대였죠. 황제는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느라 무척 분주했다. 광대한 국경 너머 곳곳에는 호전적인 야만족들이 살고 있었죠. 기회만 나면 제국의 부유한 속주들을 침탈했죠. 그들이 도나우강과 라인강 넘어 북방에 살았던 게르만족은 로마인의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일찍이 카이사르가 프랑스 정벌 때 싸워야 했던 민족도 바로 이들이었다고 해요. 게르만족은 체구가 크고 건장했기 때문에 로마인은 그 몸집만 보고도 겁을 먹었던 거죠. 게르만족이 살던 지역, 오늘날의 독일은 숲이 울창하고 늪이 많아서 진군한 로마 군단이 길을 잃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당시 게르만족은 남방식 멋진 별장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전의 로마인처럼 농부였다고 해요. 이들은 소규모로 흩어져 농토를 일구고 나무로 지은 농가에서 살았다고 하네요. 로마 제국의 도시인들이 라틴어로 쓴 문헌에는 게르만족의 지극히 검소한 생활과 소박하면서도 엄격한 풍습, 족장에 대한 충성심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54쪽을 보면 게르만족은 정말로 사나운 전사들이었대요. 로마인은 이미 아우구스투스 치하에서 이 사실을 경험했죠. 당시에 게르만족의 한 부족인 케루스키족의 족장으로 아르미니우스 혹은 헤르만이라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로마군의 전투 방식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군이 토이토 부르거발트를 통과해 독일로 진격해 올 때 이들을 기습해 전멸시킬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 후로 로마인들은 독일 땅으로 진군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게르만족과의 국경을 지키는 데만 주력했다. 서기 1세기의 로마인은 라인강에서 도나우강까지 이르는 지대에 만리장성 같은 기다란 방벽, 이른바 리메스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게르만족에게서 제국을 지키기 위해 방책을 짓고 곳곳에 참호를 팠으며 초소도 세웠던 것이죠. 로마인들이 이렇게 불안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게르만족은 자신들의 터전에 가만히 머물지 않고 자꾸 국경을 넘어와서 새로운 사냥터와 경작지를 찾아다니곤 했기 때문이죠. 게르만족은 여자와 아이들을
소각가는 수레에 태우고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이동했던 겁니다. 로마의 땅을 자꾸 침범했던 거죠. 제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 군단을 지속적으로 주둔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강에서 도나우강에 이르는 국경 지역에 전국 각지에서 온 군단들이, 로마의 군단들이 배치되었던 거죠. 이게 이렇게 됐고, 제국 방어를 강화했다. 부대를 배치해서 이런 얘기가 국경 수호에 힘썼다. 황제들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나오는데, 전쟁을 치르던 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우렐리우스를 이은 황제들은 로마보다 국경지대에 훨씬 더 자주 머무를 수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이민족들의 침입을 자주 하니까 다른 지역에 주둔했던 군인들까지도 다 끌어와서 게르만 국경에 주둔했던 거죠. 또 로마 제국의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빈농 출신의 어느 군인이 통치권을 장악했다. 바로 서기 284년에 즉위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이다. 그는 붕괴될 찰나에 있는 국가를 새로이 정비하려고 했었다. 도처에 만연한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식료품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또한 그는 광대한 제국을 한 곳에서 통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기에 4개의 도시를 수도로 정하고 4사람의 부제를 임명했다. 그리고 황실에 대한 경외감과 존경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엄격한 궁정 예식을 도입하고 왕궁과 관청의 사람들에게 호사스러운 예복을 입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국의 기독교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고 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후계자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와의 싸움을 포기했죠.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과 싸우는 게 무의미한 일인지 깨닫고, 그래서 결국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서기 313년에 그리스도교 박해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395년부터 로마 제국에는 2개의 수도뿐 아니라 2개의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요.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로마 제국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로마 제국으로 제국이 분할되었다고 합니다. 서로마 제국에는 이탈리아와 갈리아, 브리타니아, 에스파냐, 북아프리카가 포함되었고, 동로마 제국에는 이집트, 팔레스티나, 소아시아, 그리스, 마케도니아가 속했다고 해요. 그리스도교는 서기 380년부터 두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의 주교와 대주교가 국가의 고관으로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죠. 그리스도교도들은 이제 지하 묘지 대신 주랑을 갖춘 호화로운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고통을 통한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는 로마 군단의 전투 휘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18장 천둥 번개가 치던 시대입니다.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그런데 이제 폭풍이 몰아쳐 왔다. 162쪽입니다. 폭풍은 아주 먼 곳 역사를 싫어한 중국의 진시 황제가 세운 만리장성 가까이에서 시작되었다. 아시아 초원에 살던 기마 부족이 더 이상 중국을 약탈할 수 없게 되자
서쪽으로 방향을 돌렸던 것이다. 이들은 바로 훈족이었다. 서양인은 그렇게 생긴 부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키가 작고 눈도 작으며 누런 얼굴에 흉터 자국 투성이인 훈족은 말과 한 몸뚱이 같았다. 몸집이 작고 날렵한 말에서 좀채 내려올 줄 몰랐기 때문이다. 훈족은 말에 올라탄 채로 잠을 자고 회의도 열었으며 식사도 마찬가지였다. 식용 날고기를 안장 밑에 깔고 말을 달려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먹곤 했다. 이들은 적을 공격할 때면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면서 질주했고 하늘을 가릴 만큼 많은 화살을 쏘아댔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방향을 돌려 쏜살같이 달아났다. 적군이 추격해 오면 훈족은 안장에서 상체만 돌려서 화살을 쏘았다. 지금까지 보았던 어느 부족들보다도 민첩하고 교활하며 잔인했다. 심지어 용맹스러운 게르만족조차 이들을 피해 도망칠 정도였다. 게르만족의 한 갈래인 서고트족은 안전한 로마 제국으로 피신하길 원했다. 로마 제국은 이들을 받아들였지만 얼마 후 기근이 일어나자 제국과 서고트족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서고트족은 아테네로 침입해 약탈을 자행하고는 콘스탄티노플까지 진격했다. 서기 410년에는 알라리크 왕의 영도 아래 전체 부족이 이탈리아로 이동해서 로마를 정복했다. 알라리크가 죽자 서고트족은 다시 북쪽으로 이동해 갈리아를 정복하고 에스파냐로 나아가 그곳에 정착했다. 로마인은 서고트족을 막기 위해 갈리아와 브리타니아, 라인강, 도나우강 등 국경 요새로부터 군대를 차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수백 년간 이 순간만 기다려왔던 게르만 부족이 국경을 뚫고 밀려 들어왔다. 자, 이들 게르만족 일부 부족의 이름은 오늘날 독일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지명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슈바벤과 프랑크, 알레만 등이 그것이다. 이들 부족은 삐걱거리는 우마차에 처자식을 태우고 살림을 실은 채 라인강을 건너와서는 로마 군단과 싸워 이겼다. 한 부족이 패하면 또 다른 부족이 그 뒤를 이었으며 결국은 승리를 거두었다. 수천 명이 죽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수만 명이 그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게르만족 대이동의 시대라고 부른다. 바로 이것이 로마 제국을 뒤흔들고 파괴한 천둥 번개였다. 그도 그럴 것이 게르만족이 프랑스나 에스파냐에 눌러 앉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동게르만의 여러 부족을 아우르는 반달족은 이탈리아를 거치고 시칠리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전진했다. 이들은 일찍이 카르타고가 있던 자리에 해적 국가를 세우고는 주변의 해안 도시들을 정복하고 약탈했다. 이런 약탈 행위에서 로마도 무사하지는 못했다. 반달족이 다른 부족보다 더 흉포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까지 또 이와 비슷한 문화적 파괴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일컫곤 한다. 자, 그 이후에 등장한 훈족은 훨씬 더 흉포했다고 해요. 훈족의 왕은 아틸라로 그가 권력을 잡은 때는 서기 444년이었다. 참 아틸라는 모든 면에서 페리클레스와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아틸라가 지나간 곳에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다는 말조차 나돌았다. 그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불태우고 폐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훈족이 그처럼 많은 금은 보석을 강탈하고 대족장들이 화려한 장신구로 온몸을 감싸는 동안 정작 아틸라 왕은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나무주발로 식사를 하고 간소한 청막에서 지냈다. 그는 금과 은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 오직 권력만을 탐했다. 아틸라는 절대 웃는 법이 없는 무서운 지배자였으며 세상의 절반을 정복했다. 아직 제압되지 않은 모든 민족은 그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아틸라의 군대는 엄청난 규모였다. 개 중에는 게르만족도 많이 섞여 있었는데 대다수가 동고트족이었다. 당시 서고트족은 이미 에스파냐에 정착해 있었다. 헝가리에 주둔하고 있던 아틸라는 서로마 제국 황제에게 사신을 보냈고 사신은 이런 말을 했다. 나와 그대의 주인이신 아틸라 왕의 정갈이오. 그대의 제국 절반과 공주를 바치시오. 서로마 제국 황제가 이를 거부하자 아틸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황제를 벌하고 그가 거부한 것을 힘으로 빼앗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서기 451년 갈리아의 카탈루나 평야에서 대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군단은 물론 게르만족까지 힘을 모아 아틸라의 사나운 무리에 맞섰죠.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틸라는 로마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죠. 훈족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군대의 힘으로는 이를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이때 로마 주교가 사제들과 함께 깃발만 들고서 훈족에 맞섰습니다. 당시 로마 주교는 대교황이라 불린 레오 1세였어요. 사람들은 훈족이 이들을 깔아뭉개고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틸라는 교황에게 설득당해 철군을 결정합니다. 아틸라는 정말로 이탈리아를 떠났고 로마도 구제될 수 있었어요. 이로부터 얼마 후인 453년 아틸라는 어느 게르만족 공주와 결혼하던 날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만약 이때 교황이 서로마 제국을 구하지 못했다면 제국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미 황제에겐 아무 권세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제국을 지배하는 것은 군대였고 군대는 거의 게르만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결국 게르만족 군인들은 황제가 아무 쓸모도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으며 황제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했어요. 기묘하게도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의 이름은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입니다. 서기 476년에 폐위되었죠. 그 오도 아케르란 사령관이 게르만족의 왕이 되어 이탈리아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소로마 제국의 종말을 의미했으며 따라서 원시로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시대, 즉 고대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죠. 476년에 새로운 시대, 즉 중세가 시작됩니다.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고대와 근대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테오도리크가 나오는데 동고투족의 대왕 테오도리크는 493년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쳐들어갑니다. 싸움을 밥 먹듯 해왔던 동고트족은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 도시를 시군죽 먹듯 정복해버렸습니다. 테오도리크는 오도 아케르 왕과 그의 아들을 화해 만찬에 초대하고는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참. 그리고 테오도리크는 수도에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된 웅대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동로마 황제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동고트족이 이탈리아에 강대한 제국을 세워 콘스탄티노플의 지배자를 위협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의 콘스탄티노플의 지배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서기 527년부터 동로마 제국을 다스렸으며 야심이 크고 사치를 좋아하는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는 옛 로마 제국을 다시금 소나기에 넣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었습니다.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궁정은 동양의 온갖 호사스러운 물건으로 가득했으며 한때 서커스의 무희였던 황후 테오도라와 그는 보석이 박힌 무거운 비단 예복을 걸치고 금과 진주 먹거리를 쩔렁거리며 다녔다고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콘스탄티노플의 동양식의 아야 소피아 대성당을 세우는 등 로마 제국의 영화를 되살리려고 애썼습니다. 특히 고대 로마의 법전들과 위대한 학자 및 법관들이 집필한 모든 주해를 수집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로마 대법전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부른대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법의 기초가 되어서 법관이나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읽어야 하는 기본서에 속한다고 합니다. 테오도리크가 죽자 유스티니아누스는 고투족을 이탈리아에서 몰아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투족은 낯선 이탈리아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영웅적인 싸움을 펼쳤대요. 그러나 이탈리아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고투족의 싸움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고투족은 1000명 남짓한 그 전사만 간신히 살아남고 이제 쫓겨나죠. 자유퇴각을 허락받고 쫓겨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자신과 황후의 모습도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으로 새겨넣었습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이탈리아를 오랫동안 다스리지는 못했대요. 568년 북쪽에서 또 다른 게르만족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이들 랑고바르드족에게 정복되었으며 그 후로 이탈리아의 한 지역은 이 부족의 이름을 따서 롬바르디아라고 불린대요. 이것이 그 시대를 뒤흔든 마지막 천둥 번개였다. 그러고는 서서히 별이 빛나는 밤이 찾아왔다. 중세로 접어든 것이다. 중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